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KBS 한국어 2주 끝잔 기출 핵심 개념 특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지학이고요. 이 책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내용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핵심 개념, 이 시험에 필요한 내용 중 엑기스가 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 시험에서 가장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듣기, 말하기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 개념 특강 안에서도 영역별로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역 안에서는 문항의 유형 특징을 위주로 어떤 영역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특정 이론을 다루어 보는 것으로 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말하기 문항 유형은 총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항, 추론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항,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항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앞으로 더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한 문항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푸실 때 사실적 이해 문제는 흔히 말하는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것, 틀린 것 이런 것을 고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론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듣고 아마 이럴 거라고 무언가 찾아봐라, 추측해 보아라 이런 내용들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만나보면 최근 시험에서 추론적인 이해의 출제 문항수가 증가한 편이라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화를 듣고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의 난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화를 들을 때 한 사람만 나오는 강연 이런 건 조금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특히 최근에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이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된 문항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항이 나올 때 똑같은 내용을 고르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약간 난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푸는 문항, 시나 수필을 듣고 푸는 문항은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이 문항에서 꼭 점수를 얻어 가셔야 하겠습니다. 시나 수필이 나온다,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이런 문항이 나올 때에는 이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문과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언가 미리 걱정하시기보다 나머지, 예를 들면 어휘 어법에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데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나머지 영역으로 점수를 메우자 할 때 이 영역으로 점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말하기 문항에 관련된 기출 주제의 내용들을 만나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술 영역도 있고 사회현상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경제, 건강, 기타의 영역의 주제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 중에 예술 부분은 굉장히 영역이 넓어서 어느 게 많이 나온다, 이런 것쯤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크게 문제가 없는 옛날 고전 같은 게 나오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고전이 나오기도 하고 아시아의 전통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유럽 쪽의 회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술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 교재의 내용에 기출에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 한번 훑어보시는 정도로 참고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 혹은 이후에 나와 있는 경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 등에서는 이런 경향성을 보면 나중에 내가 시험 볼 때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현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아파트 면적과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찾을 때, 구할 때 공용 면적이 어떤지,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집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슈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수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형견 입막의 의무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부터 점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께서는 이런 걸 보시면 대형견 입막에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대형견을 비롯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요즘의 문화에 어떤 내용이 문제에 나올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또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무분별한 게임 개발의 미래, 자동차 리콜, 완벽한 자동차를 위하여 이런 것이 기출의 주제였는데요. 자동차 리콜도 정말 몇 억짜리 자동차들이 가끔 비 오는 날 물이 샌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에서 묻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나?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면을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부분입니다. 소비심리에 대한 것, 소비자 물가지수,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부동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통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 있고 그럼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 혹은 집을 사거나 팔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관련된 내용도 물어볼 거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 금융 불안 우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는 저의 경우라면 문제를 풀 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느낌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핵심을 잘 들으면 나머지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건강은요, 여러분,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듣기 말하기 혹은 쓰기 혹은 창안, 기타 영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험에서 주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 중 이런 것도 있나? 병이? 눈에 띄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기출에 등장한 물 중독증입니다. 커피 중독도 들어본 적 있으실 거고 게임 중독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 물 중독은 약간 낯선 거죠.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듣기 영역에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살짝 궁금하게 만드는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하지 불안 증후군, 제 주변에도 이 하지 불안 증후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내용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희귀 난치성 질환. 큰 카테고리로 이런 질문이 나왔었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럼 희귀 난치성 질환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나? 몇 개 좀 찾아볼까? 내가 시험 볼 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정도의 센스 발휘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비산 걸린 의약품 안전입니다. 의약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이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알약이나 이런 것을 더 안전하게 하려고 포장을 꽉꽉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한 건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손을 편안하게 쓰기 어려운 분들은 이걸 까기도 힘들어서 먹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약의 유통기한 같은 것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약의 오남용 이런 것들도 확장하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계단 오르기의 건강 효과, 매일 자주 보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의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은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머릿속에 확장적으로 떠오른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보았던 영상에 보통의 보폭보다 10cm를 더 넓게 해서 걸으면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고 킬로칼로리 소모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접한 내용들도 기존의 기출과 관련지어서 끄집어내서 잘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출 주제는 기타입니다. 라폰텐 우화. 우화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 이런
생물들의 내용들이 막 나오고 귀여운 내용들도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교훈적인 것을 얻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동화, 우화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하여 만든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약간 난도가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화를 들려드립니다. 이런 지시문이 나오면 약간 쉬울 수 있겠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용을 들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다음으로 라면 끓이는 방법.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무언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겠죠. 혹은 사람들이 보통 이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를 새롭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글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서양 건축 이야기. 그럼 또 우리는 반대로 동양 건축 이야기도 한번 내용 찾아보는 거 좋겠죠. 점자로 세상을 열다. 이것은 여러분이 국어문화 영역을 대비하실 때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보통으로 잘 어울려서 살아가자는 내용이죠. 이때 장애인분들의 권리에 대한 그리고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기출의 특정 회차에 수어 그리고 점자를 읽어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곤 합니다. 듣기에도 이것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운점퍼의 세탁 방법. 예전에 제가 들어본 걸 되새겨보면 사람들이 비싼 옷이니까 좋은 거니까 이건 드라이를 맡겨야 돼. 그게 아니라 물빨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 들어본 것 같아요. 아파트 공동 체육시설.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내용을 나눠보는 부분들이 듣기, 말하기, 기출에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듣기와 말하기 문항의 발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시다면 문제의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평가론이나 문항을 만드는 그런 용어 안에서는 발문이라고 불러줍니다.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강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그럼 이 자리에 강연도 들어갈 수 있고 우화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뉴스 등 여러 가지 장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문항 유형인데요. 몇 회차인가부터 이제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갈등에 대한 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어와 관련된 여러 수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조금씩 나올 때가 있는데요. 사회가 갈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때 가족의 대화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 혹은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대화가 나온다고 했으니 2명이 나오겠죠. 3명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남자 2명, 여자 1명이 나올 경우 누가 누구인지 변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자 1명, 여자 1명이 나와서 보통 대화를 할 텐데 이때 누구는 무엇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있다. 누구는 무엇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흐름과 함께 내가 정답을 고를 때 남자가 말하는 것인지 여자가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집중이 많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그림, 여기에 다른 시각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이 나올 때도 있고 회화가 나올 때도 있고 혹은 탑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 뉴스에서를 듣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뉴스에 나온 사실적인 내용들을 O, X로 체크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정도의 내용들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듣기, 말하기 문항의 내용 중 말하기, 전략과 관련된 선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선택지, 또 다른 용어로는 보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항에 관련된 선지가 아니라 이 핵심 개념 특강에서 말하기 전략으로 초점을 맞춘 이유는 듣기와 말하기 문항 영역 중 이 사람은
이런 말하기 전략을 썼나요, 안 썼나요를 물어보는 문항의 개수가 조금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청중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곤 합니다. 실제 기출에 등장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생활 주변의 사례를 제시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의 공감이 마치 그 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비록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아마 이렇게 느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들도 말하기 전략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강의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누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공부한 것과 제가 강의를 해온 경력과 제가 무언가 해온 작업을 보시겠죠. 이유는 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시기 때문이에요. 강연자도 말하기 전략을 사용할 때 나의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합니다. 선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런 부분이에요. 숫자가 나오면 아, 무언가 정확한 조사가 있었군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신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에서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에서,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묶여있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말하면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죠. 이런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설명 및 주장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선택지를 보고 고르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 듣고 골라보아라.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골라보아라. 만약 이것이 정답이 되는 듣기와 말하기의 문항 내용이라면 듣기 대본에는 무엇에 대하여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 다양한 이론이라고 얘기하려면 서너 개 정도는 제시가 되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 명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론의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중심 화제의 개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앞에서 신뢰성을 좀 높여주는 것,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설명 및 주장의 전개 방법, 두 가지 내용을 한 개의 선지, 선택지, 보기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개 및 서술 방식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도 반쯤 들어갔네요. 그리고 플러스로 강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연의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을 더 보태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강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전개 방식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 반괄호로 보았던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말하기 전략과도 일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말하기 전략이나 사람 간의 갈등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받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의 강의를 듣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문항의 예시 중에 하나를 보면서 듣기 말하기 영역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듣기 말하기 문항의 난도에 대한 부분도 선택지에 대한 부분도 주제에 대한 것과
주제를 확장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쉽다고 얘기한 시와 관련된 문항을 꼽아서 넣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항이 정말 쉬운데요. 아주 쉽게 나오는데 이제 회차에 따라 어떤 때에는 시를 듣고 제목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회차가 있고요. 어떤 회차는 이 시를 듣고 시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저렇게 휘뚜루 마뚜루 문학작품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접근을 둘 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어 보았습니다.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본래는 화면으로 3개 반 정도 가야 돼서요. 중략을 했어요. 저희는 시를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괜찮으시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바람에 날려달라는 거죠. 섭섭하지 않게 옷을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검색이 심하면 그런 시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군산에 가서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중간 부분은 중략을 했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이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이런 시의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즉 여기에 풍장 아니면 다른 시의 제목을 두고 고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 제목을 고르는 것이 주제를 고르는 것보다 명확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존재의 소멸을 통한 자연과의 합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냥 쓱 사라지듯 묻히듯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유형의 문제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유형에 관련된 발문과 선택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가장 유념하실 부분은 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건 약간 마음을 좀 가볍게 점수를 받아가고 갈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말하기 전략에 대하여 나올 때 약간의 꼼꼼함이 요구된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내용을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른 영역의 핵심 개념 특강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